한국의 명작 단편 7번째 시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매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한국 명작 단편 총 16편 중에서 6편까지 지난 시간에 지나가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진행은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에 대한 간단한 해설, 그리고 소설 지문 강독,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순서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황석영의 단편소설 삼포 가는 길은 1973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아마 신동아에 그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포할 때 삼자는 삼림이 우거지다 할 때 그 나무 목자가 3개 들어가는 그 나무가 많은 포구라는 뜻인데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또 이 삼포는 우리나라 각지에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지방에 있는 포구가 삼포라는 이런 홍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포 가는 길뿐만 아니라 어떤 가수가 뭐 삼포로 가는 길이라는 뭐 시답잖은 노래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감독이 말년에 그 만든 영화 또 삼포 가는 길도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많이 삼포 가는 길들을 인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 황석영 작가 자신의 어떤 회고에 의하면 이 삼포는 그 삼포 가는 길에 무대가 된 삼포는 전라북도 그 부안군 개화리에 있는 그 공사장, 거기에 있었던 공사장을 의미한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황석영의 초기 작품 객지, 돼지꿈, 그리고 낙타 눕갈 등과 함께 이 삼포 가는 길은 일정한 생활의 기반을 이 박탈당한 뜨내기, 밑바닥 인생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포 가는 길 역시 공사판 밥집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와 새로운 공사판을 찾아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주인공 영달, 그리고 그의 동행이 된 정씨, 그리고 도중에 만난 여성 백화가 중심 인물이죠. 이 정씨는 10여 년 뜨내기로 돌아다니다가 늙음하게 고향에라도 찾아가 보겠다고 길을 나섰는데, 그리고 백화는 이 새벽길을 도망쳐 나온 술집 작부입니다. 삼포로 가는 길은 춥고 외롭고 고된 길이지만 영달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 노정을 함께하면서 따뜻한 인정을 나누게 됩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 부안군 군산 옆에 있는 개화리하고는 이 소설의 그 의미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이 삼포를 마음의 고향으로 설정하여 찾아가는 이른바 그 여로형 구조. 우리가 소설에는 이렇게 어디를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여로 소설이라고 소설의 유형을 분류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떠돌이 인생, 작부, 떠돌이 인생들인 공사판 그 노동자, 현장 노동자, 작부, 이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물들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겨울 들판의 배경 묘사가 상당히 탁월하기도 하고 또 이 소설의 간접적인 의미 형성을 돕기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층민들의 삶, 그리고 언젠가 이룰 귀향 또는 정착의 소망을 가지고 이 버거운 현실을 버티는 인물들이 출연합니다. 네.
공사판에 공사가 중단되자, 갑자기 중단돼요. 막 날씨가 막 급강한다든지 그러면 중단되자 공사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버는 돈을 가지고 이 밥값도 좀 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중단되니까 이 도망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한 영달은 당연히 도망쳐 나왔으니까 갑자기 도망쳐 나왔으니까 목적지가 없겠죠. 네. 그러던 차에 평소에 그냥 안면만 있지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인 또 다른 노동자 정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정씨가 가는 그 삼포행 노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주머니도 비었지만 뱃속도 비었던 두 사람은 기차역 근처 국밥집에 들러서 허기를 채우는데요. 특히 막 이럴 때 그 국밥집에서 그 뭐 배춧국 같은 것이 나오는 이런 묘사들이 대단히 실감나요. 이런 거 황석영의 아주 탁월한 그 소설가로서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그 밥집 여기죠. 이 뭐 술집 겸 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 집에서 일하던 술집 작부 백화가 도망쳤다고 아주 불만 섞인 말을 하면서 영달과 정씨에게 백화를 잡아다 주면 10,000원. 살해를 하겠다. 10,000원이었죠. 네. 다시 이제 길을 재촉한 두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던 길이 아닌 감천을 향해서 가요. 감천으로 길을 돌려요. 그러다가 백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던 백화 역시 평소에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길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일부러 그 감천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두 사람도 어느 그 길 안내하는 사람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감천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죠. 당연히 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경계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세 사람은 비슷한 처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인간적인 이제 연민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면서 돈을 벌어보긴 했지만 세파에 시달려 젊은 나이에 일찍 늙어버린 불쌍한 여인 백화 22살입니다.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약간의 그 동행에서 이 정분이 생긴 백화와 영달. 그래서 백화는 영달에게 너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은 일종의 청혼이에요. 이 남자에게 우리 가서 같이 살자라는 이런 간접적 청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화의 청을 거절하고 정씨를 따라가면서 세 사람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백화와 남자 두 사람이 이별하는 거죠. 이별하는 순간 백화는 감추고만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에게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강한 척, 억센 척 살아왔을 이 백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장면. 이 장면은 아주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프기도 해서 제가 따로 작품 감독과 별개로 한번 이곳 지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김경환 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시오.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났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리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여기 마지막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하고 있다 한참 있다가 이점례라고 이름을 밝히는 이 장면은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깊은 이 슬픔과 그리고 이 백화의 어떤 선량한 인간성,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게 해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묻고 있었다. 백화는 여기 젖은 채로 묻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유행가라는 거 있죠. 네. 유행가 가사는 문학이에요. 한편의 시인데 자 이러한 그 세속 대중예술은 순수 본격 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훗날 반영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 같지만 사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네.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우리가 뭐 조용필인가 뭔가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그런 노래 있죠. 네. 그 노래 제목이 뭐죠? 바람 속으로 걸어왔어요. 이른 아침 뭐 그런 노래 그런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진교 시인의 연필로 쓰기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제 그 상당히 그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전영록인가요? 네.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막 이런 거. 신석정 시인의 어머니 지금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시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또 뭐 그대는 왜 촛불을 켰느니 말았느니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난 뭐 대중예술을 좀 피하고 본격 예술, 순수 예술만 감상하는 것 같으면 나는 본격 예술만 좋아해. 순수 예술, 뭐 대중예술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일단 대중예술을 외면하고 순수 본격 예술을 많이 감상하는 것은 대중예술에 있는 그 재미와 미덕이 본격 예술에도 좋은 본격 예술에도 다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중예술을 보면 보았던 것을 또 보니까 좀 식상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중예술을 덜 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유행가도 많이 알고 좋은 유행가 중에 또 좋은 시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백화를 보낸 두 사람은 다시 삼포로 향하지만 기차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삼포가 관광지로 개발되어 공사파도로 변해버렸고 이제 옛적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죠. 순간 정 씨는 목적지를 잃어버렸고 처음부터 목적지가 없었던 영달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려서 망연 자신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지문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벼르다가 떠나가는 고향이었으나 이런 지문이 있는지요 거기 자막으로 없습니까? 네, 안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마지막. 마음의 정처. 이게 삼포입니다. 고향.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하고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러한 묘사는 이 등장인물들의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배경이죠. 윤동주 시에서 서시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표현들과 비슷한 이 삼포 가는 길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주 씁쓸한 여운을 남기죠. 기껏 건설 현장을 떠나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고향마저 건설 현장이 되어버린 이 정씨의 절망감. 그리고 새로운 공사판을 만나서 거기 가서 함께 일을 잡읍시다 라고 말하는 영다리의 그 설레는 그
심정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네. 첫 장면, 뭐든지 첫 장면과 끝 장면은 중요하죠. 네. 첫 장면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경화 선생님의 낭독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다리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 전 지문으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이 들판의 배경 묘사, 헐벗은 들판, 얼어붙은 시냇물, 그 다음에 몰아치는 바람 소리, 그 다음에 가지만 남은 나무들, 바람에 흔들려요. 이런 건 바로 이 인물, 영다리의 그 내부를 잘 조응을 이루는 배경 묘사고, 저는 이 황석영의 이 산포가는 길은 이 등장인물의 대화도 아주 감상할 만하지만 이 배경 묘사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지문을 볼까요? 네. 영다리도 낯이 익은 30대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정씨를 만나는 장면이죠. 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까 좋은 구경했시다. 그는 털모자를 잠근 단추를 여느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고 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 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빙긋 웃었다. 천가란 사람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던데. 잠깐만요, 여기. 아까 좋은 구경했시다. 이런 표현을 영다리를 이제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사인데. 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묘사들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가리개를, 우리가 어려서 귀마개라고 했었는데 이제 귀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빙긋 웃었다. 빙긋 웃었어요. 자, 이런 묘사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비행사들이 쫙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헬멧 비슷한 것을. 자, 이러한 비유가 아주 재미난 비유고, 여기 마지막에서 이제 천가란 사람,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 때리잡던데, 이건 지금 이 정씨가, 나는 영다리에게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네. 왜냐면, 이 천간의 집이 밥집이거든. 천간의 집이 밥집인데, 네. 천가의 마누라가 밥집 아줌마야. 근데 이제 영다리가 이 밥집 겸 잠자는 집이야. 먹는 동안 영다리가 젊고 건장하게 생겼으니까 이 천가 마누라가 원래 전력도 좀 그런데 놀던 여자거든. 그냥 계속 영다리를 이제 유혹을 했어. 유혹을 했는데 이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유혹하니까 에라 도망치기 전에 한판 일이나 벌이자 하는데 뜻밖의 천가가 일찍 집에 오는 바람에 현장을 들켰거든. 그러니까 영다리가 급히 도망치니까 이 천가란 놈 비겁한 놈이지. 그 남자를 잡아가지고 패야지. 마누라를 그냥 개패듯 패는 장면을 정씨가 봤다는 얘기하는 좀 재미난 장면이에요. 네. 그 다음 뭐죠? 공사장 인부들이나 떠돌이 장사치를 끌어들여 하숙도 치고 밥도 파는 사람인데 산의 재미까지 보려는 눈치였다. 영다리 눈에 청주댁이 예사로 보였을리 만무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곱게 치떠서 흘기는 눈길하며 밤이면 문 밖에 나가 앉아 하염없이 불러대는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어쨌든 나중엔 거의 환장할 지경이었다. 한 젊은 현장 노동자를 유혹하는 이 아줌마의 외양 묘사 아주 그럴듯하죠. 네.
그리고 밤이면 문 밖에 나가 하염없이 불러대는 이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하고 끝난 노래 알죠? 네. 어쨌든 나중에 거의 환장할 지경이었다 해서 천가 마누라하고 일을 벌였던 이야기가. 자, 이런 이야기는 뭐 이 소설의 중심 그 전개하고는 약간 일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재미있게 하는, 그리고 네. 영다리가 어떻게 얼마나 이 삶을 이렇게 그 좋은 말로 하면 자유분방하게 즐기면서. 멋대로 이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있었어 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몰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밉질 않다고 영다리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10살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척 걸터 앉아서도 만사태평인 꼴이었다. 영다리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넉 달 있었소. 그런데 노영은 어디로 가소? 삼포에 갈까 하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다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네, 잘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보시죠. 인사 늦었네요. 나 노영다리라고 합니다. 나는 정가요. 우리도 기술이 좀 있어 나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영다리가 정씨에게 빌붙지 않을 뜻을 비췄다. 알고 있소. 차감기 잡지 않았소. 우리는 목공에 용접에 구두까지 수선할 줄 압니다. 야, 되게 많네. 정말 든든하시겠구만. 10년이 넘었다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영다리가 나는 뭐 그래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별 걱정 없다 하면서 당신한테 이렇게 빌붙지 않을 거다. 자존심도 있는 그 노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또 정씨의 말이 영다리의 그 아주 이 전곡을 찌릅니다. 알고 있어. 해놓고 차감기 잡지 않아서 이 차감기 막 아주 무거운 거 막 드르륵 네. 해가지고 딱 이건 기술은 없고 힘센 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씨는 목공, 용접, 아주 막 구두수선, 이 하이 클래스의 기술을 다 갖고 있어. 모든 기술. 그러니까 막, 야, 되게 많네. 하고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다니까. 그 다음 봅시다. 그래도 어디서 그런 걸 배웁니까?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집이 있지. 나도 그런 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네. 정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쉽지. 하지만 집이 워낙 커서 말이오. 큰 집. 정체가 이제 나타나죠. 이런 것도 이렇게 정씨의 말을 지금 영다리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 독자도 몰라요. 네. 이랬다가 영다리와 독자를 한꺼번에 네. 이렇게 약간 놀라게 하는 이런 대사들. 이 소설이나 뭐 소설보다도 드라마가 더 그렇지만 영화가 네. 이 다이알로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뭐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재미없는 대사만 많이 넣는 소설은 정말 재미없죠.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식의 이 다이알로그들 다 재미없는 다이알로그가 없잖아요. 이런 게 그 황석영의 입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설은 입담이 없으면 못 써요. 작은 걸 아주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짧은 걸 길게 느려서 얘기할 줄 알아야지 소설을 쓰고, 특히 장편 소설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걸 써놔야지 그 중에서 재미난 것만 추려가지고 작품을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다 보면 이거 쓸 거 없어가지고 이 허덕거리는 소설치고 잘 되는 소설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밥집이죠. 네, 이제 다시. 자, 국밥집도 아까 해설을 했죠. 네. 지금, 백파를 현상 수배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긴 데다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봐서 좀 잡아오슈. 내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그렇거슈.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암 내다뿐이요. 예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일단 좋았어. 영다리는 흥미를 좀 갖죠. 네. 얼마나 영다리가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이런 걸 보면 또 얘들이 뭐 백화 정말 잡아가지고 넘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영다리가 그럴 만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그 궁금증과 이 의문을 자꾸 주고 그걸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소설이 긴장감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슈. 자, 머리가 길어. 외눈 쌍꺼풀이 아주 이 백화의 아주 독특한 외모죠. 네. 분명히 뭐 쌍꺼풀을 인위적으로 했는데 이제 한쪽이 풀어졌겠지. 싸구려 쌍꺼풀이니까. 그리고 머리가 길어.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백화가 무슨 구두를 신냐면 높은 하이힐을 신었어. 구두나 신발은 한 켤레밖에 없는 여자가 아주 높은 하이힐이야.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 어울리지만 실제 현실과 비슷하죠. 그리고 속된 말로 쌍꺼풀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기가 있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제가 가끔씩 하는 말, 프로레타리의 사치는 화려하게 나타난다. 자기는 이런 게 화려한 줄 알아요. 머리가 길고, 그 다음에 쌍꺼풀. 높은 하이힐을 신는 게.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털썩 눈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끔씩 들리는 송림 사이를 지나는데 뒤에 처져서 걷던 영다리가 주섬 서면서 말했다. 저것 좀 보슈. 뭘 말이오? 저쪽 소나무 아래 쭈그려 앉은 여자의 등이 보였다.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린 꼴이 아마도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이다. 여자가 허연 궁둥이를 쳐들고 속옷을 올리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발 하나 있는 게 높은 하이힐이고, 네, 오단벌이 있는 게 빨간. 붉은 코트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장면들 아주 다 그럴듯하죠. 네, 지금 이 오줌 누려고 옷을 까내리고 있는 이제 백화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만나는 장면도 아주 특이하죠. 네, 이런 걸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뭐 경이적인 말은 좀 과장돼 있지만 어쨌든 사실 이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면 그 소설은 무조건 재밌어요. 자꾸가 아니라 두세 번만 나와도 이 소설은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백화의 그 대화가 나오죠. 어머머. 여자가 재빨리 코트 자락을 내리고 보퉁이를 집어들면서 투덜거렸다. 개새끼들 뭘 보고 지랄이야. 혹시 우리 그 영상 자료 중에 그 그림 중에 이 장면입니다. 상당히 온건하게 그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씨와 영달이 정씨 모자. 오줌 누기 직전인 영달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발견됐다는 것을 안 이 백화가 반응하는 개새끼들 뭘 보고 지랄이야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거친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다리가 진지 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너 잡아가면 10,000원 준댔어 하고 이제 네. 막 마치 이렇게 잡을 듯이 이렇게 한번 장난 삼아서 한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 백화. 그런데 백화도 말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이거 왜 이래? 나 백화는 이래봬도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7구 모두 겪은 년이라고 조용히 시골읍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야 내 배 위로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어. 국으로 가만히 있다 조용한 데 가서 한 코 달라면 몰라도 치사하게 뚱보돈 먹자고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세죠. 네. 여기 인천 노랑집 옐로우하우스 자갈마당 중앙대학 7구 모두 이런 건 그 유명한 율락마을 율락촌의 이름들입니다. 대학인데도? 네, 이런 거 제가 다 율락촌의 그 별명들이에요. 내 배 위로 사단병력이 지나가서 엄청난 과장이죠. 그러면서 이라는 그 표현들, 이 황석영이 참
아침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백화는 아까와 같은 적의는 나타내지 않았다. 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다리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 나도 꼭 2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백화 같은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원래 화류계 여자들이 남자를 잘 봐요. 그리고 어르면서 이제 과거가 좀 현란했던 여자들이 이 착하고 돈 잘 버는 남자를 잘 골라서 시집을 잘 가는 수가 또 많아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정씨와 영달이 괜찮은 사내들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은 백화예요. 그러니까 백화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본명까지 알려줄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네. 알려주려고 했다가 딱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재미나죠?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걸을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 걸음은 자꾸 처졌다. 백화는 여러 도시에서 한창 날리던 시절 얘기를 늘어놓았다. 여자가 결론 지은 얘기는 결국 화류계의 사랑이란 돈 놓고 돈 먹기 외에는 모두 사기라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기 보퉁이를 꾹꾹 찌르면서 말했다. 아저씨네는 뭘 갖고 다녀요? 망치나 톱이겠지 뭐. 요 속에는 헌속치마 몇 벌, 빤스, 화장품 그런 게 들었지요. 속치마 꼴을 보면 내 신세하고 똑같아요. 하도 빨아서 빛이 바래고 재봉실이 나들나들하게 달아 끊어졌어요. 자, 재봉실이 나들나들해진 이 백화의 속옷은 지금 현재 그 백화의 모습, 백화의 그 백화가 처한 이 정황,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이미지가 연결되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영다리가 투덜거렸다.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 신어야겠어. 대개 때문에 우리가 형편없이 지체되잖아. 정 그러시면 두 분이서 먼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무신 살 돈이 어딨어. 우리도 의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산속에다 여자를 떼놓고 갈 수 없지. 그런데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백화가 깔깔대며 웃었다. 그래도 그냥 입으로는 이 자존심을 살리는 전 그러면 너희 둘이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뾰족구들아서. 예. 지금 이 높은 하이이기 때문에 네.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특히 눈길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너 그지 아니야 하니까 오히려 깔깔대며 웃는 것은 이 백화가 아주 노련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말 그대로 그 남자들을 많이 겪었고 이 산전수전을 다 체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알려줍니다. 네. 다음 봅시다. 여자 미천이라면 거기만 있으면 됐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저러니 언제 한번 온전한 살림 살겠냐 말이야. 이거 봐요. 대개 같은 훤칠한 내 신랑감들은 제 입에 풀칠도 못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 살겠냐고. 영다리는 백화의 입담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 대개 같은 훤칠한 내 신랑감들. 이건 이 백화가 정씨와 영달, 특히 영달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죠. 네. 당신같이 괜찮은 놈들이 다 이렇게 입에 불씨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래? 나 이용해 먹고 이런 찌질이 새끼들만 나한테 붙는데 뭐 이런 의미가 또 네. 있죠. 네. 영다리는 흙벽 틈에 비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 속에 뗄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다리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입김을 불어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되게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지금 이 장면도 말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아주 그 재미나게 읽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그 뭐 이렇게 이 땔감들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추위를 피하려고 네. 어느 그 빈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다리가 이제 막 불을 피우는데 연기가 백화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던 백화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자, 이런 것도 참 정말 그 실감이 나죠. 네. 이런 장면. 저는 이 장면도 아주 처음에 읽을 때 아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막 하죠. 네. 백화가. 지금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백화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정말 처참하면서도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장면인데 이 백화가 그 8명씩이나 네. 군대 감옥 옆에 있는 마을에서 8명씩이나 그 죄수를 옥바라지하고 이 떠나 보냈던 이 사연들. 그게 이제 갈매기집이죠, 이름이. 네. 읽어보시죠. 들어봐요. 사실은 그 8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는 날마다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철조망에 내 귀퉁이에 높다란 막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 보았던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그 군대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그를 위해서 이제 옥바라지를 하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떠나가는 날 하룻밤을 같이 하고 이별하는 이러한 행위를 8번을 반복했던 백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시죠?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 공사를 돕기 위해서 30여 명이 내려왔다. 여기 그들은 그 군대 감옥 죄수들이에요. 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길을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2갑을 사서 그들 중에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쥐어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려배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주고는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옥바라지 2달 만에 그는 2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전속지로 떠나갔다. 형기를 마치고 정상적인 군인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8사람을 옥바라지 했어요. 1달, 2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사람들처럼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가곤 했어요.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 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서 그때만큼 즐겁고 마음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이유 없는 이러한 봉사, 희생, 네. 그리고 애정을 주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네. 계산이 안 되는 너무나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 너무나 착하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그 기간이 가장 즐겁고 평화로웠던 시절. 말 그대로 술집 작부 노릇을 하면서 술도 팔고 몸도 팔아서 번 돈 가지고 담배. 옷은 한 가지도 안 입으면서 이 죄수 병사에게 옥바라지를 했던 그때가 즐겁고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이제 평화로운 건 사실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자, 다음 볼까요? 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네, 한 1,000원쯤 있으니까. 고향에 같이 가자는
그 백화의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달에 대한 그 호감의 표시고 일종의 청운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 씨도 뭐 영달이 저 갈 데도 없는 놈인데 한번 괜찮아 보이고 또 정 씨도 백화를 괜찮은 여자로 봤던 거야. 자, 그러나 영달은 선뜻 내키지가 않아. 백화가 좋은 여자인 줄은 알지만 왜? 이런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몇 번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둘 다다. 네.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에 같이 가실라오?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네. 백화와 이별한 장면의 그 전장면입니다. 네. 그 돈도 없으면 또 영달이도 거기다 지가 있는 돈 꼬깃꼬깃하게 이 꼬물쳐놨던 돈 비상금 500원짜리 1,000원. 2장을 꺼내가지고 이 삼립빵과 찐달걀. 옛날에 그 삼립빵 그 삼립식품에서 나오는 그 빵 이름이 삼립빵이었어요. 아, 빵 이름이 그러면 삼립빵이요? 빵 그 제품 이름이 삼립식품. 이게 우리나라 빵의 원조입니다. 그 전에는 이 떡만 있었고 빵은 이제 동네에서 뭐 찐빵이나 또는 만두만 있었지 이렇게 제품화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빵의 원조는 저는 삼립빵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가 우리 그 큰형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군산에서 배를 타고 장항을 가가지고 장항에서 장항서 기차를 타고 대천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는데 대천 해수욕장에서 사 먹었던 왜 삼립빵입니다. 저는 삼립 회사에서 나온 빵을 이렇게 아예 얘기하는 이름 줄 자체가 알았는데. 이제 삼립빵이에요. 고유명사였었어요. 우리나라 빵의 대명사였었습니다. 옛날에. 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쇼.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모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네.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네. 아까 했던. 이렇게 되고 나서 아까 우리가 그 작품을 해설할 때 네. 그 대합실에서 어떤 노인에게서 네. 삼포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듣고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망연자실하는 그 정씨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공사판 일이나 새로 잡읍시다라고 말하는 이 영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뜨내기의 삶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장면들 한번 읽어보시죠.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쇼?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부르도자입니다. 부르도자. 삼포에서요? 그 네.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네.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소?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 가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 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자, 이 장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부분입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그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나치게 이 소설이 무슨 산업화로 인한 뿌리 뽑힌 삶을 사는 뜨대기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고 산업화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얘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이 산업화 배경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꼭 뭔가 이념을 불어 넣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학 예술의 이 본령을 잘못 파악하는 사람들이 꼭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그게 소설의 이 진정한 이해하는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떤 페미 단체에서는 이 소설은 여성의 성착취 구조의 모순을 말하고 있다. 이런 미친 해설을 하는 그 페미 사이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무작정 퍼주는 장면은 시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황석영 선생은 1943년 1월생이니까 또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나이쯤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그 만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출생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아주 어린애니까 거기서 출생해가지고 데려오고 또 이 8.15가 됐을 때 그 외국으로부터 귀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양에도 갔다가 4살 때 그 남하해가지고 그 영등포 국민학교 그리고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경복중학교는 입시가 있을 때예요. 입시가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가 한 3번째로 어려웠던 경기, 서울, 경복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지금 황석영이 43년생이니까 올해 만 8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팔순을 지냈겠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재작년인가? 어쨌든 만 80이 됐는데 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많이 학생들이 봤던 학생 잡지가 학원이에요. 학원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린이 잡지도 생기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깨동무 뭐 이런 것도 생겼는데 학원은 상당한 이 실력도 좀 이렇게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그 글을 투고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 많이 이 시인과 이 소설가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제 선생님이었던 분도 학원 이 문예상 출신인데 황석영도 이 학원 문예상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같아요. 두 분이 제 대학 때 선생님하고 황석영하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방랑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뭐 얘가 뭐 황석영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머리도 깎고 행자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사상계 아마 그 사상계로는 이청준 선생도 이걸 통해서 데뷔했죠. 병신과 머저리로.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이 문단 등단의 이 코스였는데 고등학생 때 그 입석부군이라는 그 소설이 당선되죠. 그리고 이제 황석영은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 그때의 경험이 후기작 무기의 그늘이라는 장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석영의 신춘문예 조선일보 당선작이 탑도 이 베트남이 배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전쟁에서 탑을 바라보는 미군 측의 입장, 그리고 탑을 바라보는 마을 원주민들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괜찮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석영을 유명하게 했던 1974년부터 10년간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장편대하 장길산이 있는데, 이미 장길산은 홍명희 선생에 의해서 이제 그 창작도 됐는데, 아무튼 장길산에서 긴 기간 분량이 많은 이 소설을 연재하면서 이 황석영은 자기 입담을 아주 마음껏 과시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밀월북해가지고 북에 가서 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그 주석 김일성이 황석영에게 처음 했던 말이, 동무는 어째 그리 말재간이 좋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김일성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검토 조사를 하고 만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황석영이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냥 불쑥 방북을 해버리죠.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죠. 그리고 귀국하지 못하죠. 왜? 귀국하면 이제 붙잡혀요. 네. 감옥에 가니까. 그래 황석영이 이제 독일로 피신하고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황석영보다 더 뭐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 김훈이라는 소설가를 알 겁니다. 김훈인 한국일보 기자였을 때 이 소설가를 선망해가지고 거의 황석영의 이 가방을 들어주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설가들은 다 김훈이 그래요. 김훈은 늦게 데뷔했어요. 소설가를 동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김훈이 이제 그 당시에 또 한국일보에서 또 기자로서 관록도 좀 쌓고, 그런데 이제 황석영이 자기가 그렇게 선망했던 소설가, 이 황석영이 북에서 안 돌아오거든. 여러분들 뭐 거기 갔던 무슨 임수경이나 또는 뭐 그 누굽니까 그 목사 홍세화도 있고 목사 그 문익환. 이런 분들은 투쟁가들이니까 돌아와서 깜빡에 가는 게 그들의 투쟁의 일환이야. 근데 예술가는 이런 건 피할 수 있으면 끝까지 피하는 게 좋아. 황석영은 젊어서 다분히 그 예술가다운 자유인다운 기질이 있었어. 그러니까 황석영은 안 돌아오고 피신했단 말이야. 피신하니까 또 이빨은 김훈이가 또 뭐 어느 날 제가 그 칼럼을 봤던 기억이 나옵니다. 작가여 돌아오라. 작가가 모국어를 버리고 어떻게 사는가. 뭘 모국어를 버려. 독일에서 한국어로 쓰면 그게 모국어지.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뭐 당시 같은 작가를 뭐 받아들일 만한 포용력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의 아부도 하는데, 뭐 그 말 믿고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들어왔다가 덜컥 체포되어가지고 최종 7년형을 받아요.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래 김훈이가 한마디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좀 경솔했다. 근데 그 뒤에 그냥 아무런 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못 받는지는. 어쨌든 그래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98년에 이제 사면되고, 그 황석영의 아주 유명한 대표작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장길산을 비롯해서 객지, 뭐 오래된 정원이나 무기의 그늘, 한시연대기, 삼포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번역되고 출간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황석영의 소설 중에서 삼포 가는 길과 함께 이 섬섬옥수라는 좀 긴 단편 소설을 최고의 단편 소설을 치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황석영도 그 소설을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랬던 황석영인데 2009년에 갑자기 그 이명박 정부에 이제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명박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에 이제 수행을 해요. 그 사진을 한번 봅시다. 네. 저게 저 오른쪽 황석영 아닙니까? 네. 이명박 졸졸 따라다니는 중앙아시아 수행 장면이에요. 아마 이때 황석영이 갑자기 이제 중앙아시아의 무슨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단군 수조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민족적으로 우리가 비슷하다는 그걸 알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북방 정책을 하면서 뭐
이게 아시아 공동체 이런 이상한 발언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술가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갑자기 하면 대단히 서투르고, 섣불러 보이고, 또, 실전성도 없는 좀 허망한 발언일 수가 많은데, 황석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일고, 또 뭐, 이명박 정부를 이제 중도 실용 정부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또 우리나라 그 문인들 또 막 그 황석영을 시기했던 그 문인들이 막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막 좌파 비슷한 언론들이 황석영을 비판하니까 또 황석영은 또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요. 자,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북방 정책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몽골에서부터 카자흐스탄까지 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기틀을 닦는다는 이 좀 허황된 논리를 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고 거리를 두어서 작가로 돌아간 듯 했지만 2012년 대선 때 야권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황석영에 대해서 실망케 한 사건은 2, 3년 전 조국 사태 때 선동선두에 서가지고 그 문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조국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팔순잔치 때 황석영은 자기가 90세까지만 소설 쓸 것이다 하면서 뭐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113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리고 103세의 위가 낙천인데 90세까지만 쓰려고 한다. 한 서너 권 정도가 더 쓸 수 있을 분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들이 아주 상투적이고 식상한, 예민하고 세계를 크게 봐야 할 예술가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황석영이 낡았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이런 저는 그 말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이 나이 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시민 같은 애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이 들면서 언어 수준이 아주 평범해지고 낡아 빠지고, 그러면서도 그게 멋진 말인 줄 아는. 근데 황석영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청년 같았는데 이제는 다리 힘이 살짝 풀렸다. 야, 참 빠르다. 뒷강 갔다 왔더니 1세기가 벌써 다 간 거야. 이런 말 했는데 아주 낡아 빠진 재미없는 유머죠. 그쵸? 그러면서 뭐 또 2년 전까지만 해도 뭘 청년 같았어. 78세까지는 청년 같았는데 갑자기 2년 만에 그렇게 됐어?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말년의 황석영은 나를 좀 실망시키는데, 그만큼 저는 황석영을 아주 좋은 작가, 훌륭한 멋진 인격자라고 봤기 때문에 또 실망도 있는 줄 모르는데요. 이러한 황석영에 대한 애증, 그리고 황석영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을 변모했는지 제가 2009년에 오마이뉴스에 게재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 예술가론인데 상당히 거의 톱기사로 이렇게 게재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글을 그냥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황석영에 대해서 깊고 다양하고 남다른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한 매체에 소개했던 그 황석영에 관한 글의 제목은 개똥폼 잡지 말고 광주에서 내려오라. 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이 글을 뭐 짧지는 않은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개받으면 자, 개똥폼 잡지 말고 광주에서 내려오라. 내가 이런 제목의 글을 2009년 5월 19일에 게재했습니다. 네. 이 글을 급히 썼던 것은 5월 19일에 게재했으면 5월 18일쯤 썼겠죠? 네. 5월 17일에 MBC 방송 황석영의 그 인터뷰를 듣고 하루 만에 쓴 글이에요.
그 전에 이 글 제목은 황석영이 썼던 글의 제목을 가져와가지고 패러디한 거예요. 그 전에 2년 전에 황석영은 개똥폼 잡지 말고 현실의 저잣거리로 내려오라 이런 제목의 글을 매체에 게재를 했어요. 2년 전에. 상당히 거칠고 선동적인 제목의 이 글에서 황석영이 집중적으로 비난한 두 문학가는 고은과 조정래입니다. 자, 여기 고은, 조정래 두 사람이에요. 고은은 일찍부터 문단에 무슨 거목인 양 행세해왔고, 조정래는 갑자기 태백산맥으로 너무나 이렇게 이 거장인 것처럼 부각이 됐었죠. 그 전에는 황석영보다 다 아랫들이었는데 황석영 위로 부각된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1번. 1번은 이 황석영이 누구? 조정래를 비난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큰 목소리를 내던 내 동년배의 작가를 여기 동년배 작가 이제 조정래입니다. 네. 지난 위기의 시대 어느 현장에서도 어느 글귀의 서명란에서도 심지어는 회비 목록에서조차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광화문의 빌딩에서 그 바로 위층에 군사정권 당시 제도권의 문협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김지하와 양성우 시인의 석방과 긴급조치 철폐를 부르짖으며 시위했을 적에 모두 잡혀가고 계단에 있던 연무원과 몇몇이 문협 사무실에 몰려 올라갔을 때 난색을 표하던 사무국장이 누구였던가? 네, 사무국장 그리고 그 동년배 작가 다 조정래입니다. 네. 그리고 위기의 시대는 독재정치의 시대예요. 독재정권. 이 시대에 조정래는 뭘 서명할 때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아예 이 민주화단체 회비 목록에서 본 적 아주 치사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래도 사무국장을 했네. 네, 그리고 이 광화문 빌딩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김지아와 양성우의 석방과 긴급조치 철폐를 부르짖으며 시위했을 때, 김지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네. 양성우는 그 시인이에요.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뭐 청산이 부르거든 뭐 하거나 그런 시가 있어요. 모두 잡혀가고 남아있던 평론가, 이 동문학을 전공했던 연무 뭐 몇몇이 문협 사무실에 이제 몰려갔을 때 사무국장이었던 조정래가 왜 이런 데를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 하고 난색을 피했다는 건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어요. 황석영이 좀 심하게 각색을 했다. 어쨌든 여기서 황석영은 같은 소설가 조정래를 아주 야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황석영이 그 고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기념관이나 기념비를 살아서 자기가 세우지 않으며 작품 이외의 흔적을 이승에 남기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노벨상 캠페인 따위는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쪽이 팔려서 스스로 벌린 적 없다. 노벨상에는 몇 가지의 도그마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딛고 있는 대지와 구체적인 현실에서 애매모호하게 멀어지게 하는 점이다. 그야말로 먼 산에는 거짓이 많다. 상당히 이제 뭐 문학적이면서도 약간 야비하게 고은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어서 고은이나 조정래보다는 황석영을 당연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은이나 이 조정래의 시나 소설보다도 황석영의 소설을 훨씬 높이 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황석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황석영은 기념관이나 기념비, 자기를 세우고 노벨상 받으려고 헐떡거리는 고은을 비난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고은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황석영 자신도 한다면 이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자기는 쪽이 팔려서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 벌렸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합니다.
근데 아까 이 황석영은 이 벌리다와 벌이다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삼포 가는 길에서도 벌여라고 해야 되는데 공사판을 뭐 벌여인데 벌려라고. 이 벌리다는 간격을 띄다. 가랑이를 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이다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다. 판을 차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인이 아니고 벌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맞춤법 틀렸길래 제가 가로치고 인이라고 고쳐준 겁니다. 그러면 노벨상에는 몇 가지의 도그마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딛고 있는 대지와 구체적인 현실에서 애매모호하게 멀어지게 하는 점이다. 일본은 이제 멀어지게 하는 점이라고 얘기해놓고 그야말로 먼 산에는 거짓이 많다. 이건 고은의 19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2005년의 글, 2007년의 글 황석영의 개떡폼 잡지 말고 현실의 저작거리로 내려오라 라는 글에서 조정래와 고은을 함께 비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실제로 이 글대로 조정래는 문협 사무국장을 지낸 적도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사무국장은 저하고 좀 가까웠던 그리고 이제 이에 있는 그 먼 산에는 거짓이 많다. 고은의 19에서 따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빚어졌냐면 당시 황석영은 그 당시에 민족문학 작가회의라는 것이 약간 어용성이 있는 문인협회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큰 단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황석영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방정책,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한 좀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문학작가협회에 민족자가 왜 들어가냐. 이런 판단은 맞아요, 황석영이. 그러니까 조정래와 고은이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이 민족 강조하고 반일 강조하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민족자를 빼자는 황석영의 주장을 마지막 비난하고 나선 조정래와 고은에게 반격을 가한 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래를 비난한 이 글에는 다소의 각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은이 노벨상 받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점을 비판했는데 황석영도 그에 못지않은 일을 나중에 벌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소설가 황석영을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객지, 한시연대기, 장길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삼포 가는 길과 그리고 그 덜 알려진, 거의 안 알려진 이 섬섬옥수라는 소설을 감명 깊게 약간 그 문학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그걸 읽었을 때의 감동이 선명한 물감처럼 남아 있습니다. 흔히 황석영의 그 강점을 민족 문학적인 관점에서 말하고는 하고 그의 소설들이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뿌리 뽑힌 사람들, 간단한 말로 없는 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담고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예술가의 강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술가가 없는 자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만 있다고 해도 훌륭한 예술가가 되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관심이나 애정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예술가가 아닌 운동가나 정치가도 가질 수 있는 자질인데 예술가에게는 운동가나 정치가 이상의 자질이 또 다른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이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문은 이게 다인데요. 없죠. 예, 없습니다. 자, 황석영의 소설들에는 좀 속된 영어를 쓰면 확실히 임팩트들이 있었어요. 황석영은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되 이광수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시혜의식 같은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황석영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사람들을 띄워주냐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 여실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설을 통해서. 황석영의 소설에 등장하는 없는 자들은 박력이 있고 인간 정신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산포 가는 길에서 막노동꾼 영달, 술집작부 백화, 그리고 점잖고 인정이 있어 보이는 정씨,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소개했던 그 섬섬옥수에 등장하는 보일러공 상수가 으뜸입니다. 거기서 있는 자를 대표하는 여성, 지방에서 극장을 하는 극장주의 딸, 서울에 유화가 있는 뭐 이름이 미린가 어쩐가 그런 여자 이름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별로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어서 뭐 그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예쁘기도 하고 부잣집 딸이기도 하고 하면서 보일러공 상수를 가지고 놀라고 하고 어쩌다가 어느 날 불쑥 깨닫게 돼가지고 마지막에서 이 붙잡는 이 여자 그 극장 사장 딸에게 그 교회에 함께 나갔다가 딱 박차버리고 나오는 장면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상수가 뭐라고 하냐면 똥치 같은 게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하고 딱 차버리고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치사하고 저열한지를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줬고, 황석영이 젊어서 소설을 쓰는 시대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술을 떠난 실천적 삶의 면에서도 황석영은 조정래나 고운을 얕잡아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황석영은 뭐 그 한일협정 반대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광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운동가들이 황석영을 이렇게 지도자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광주의 현장을 말해서는 안 되던 시대에 광주 현장을 최초로 이렇게 출간하기도 했는데, 그게 과연 황석영이 쓴 거냐 아니냐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황석영을 둘러싼 불길한 주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석영이 보여온 언행들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단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수기소설이 있습니다. 실화소설. 이 당시가 80년대 초반인데 엄청나게 히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뒷면을 보면 이 소설의 작가인 황석영이 나는 문학에 대해서는 좆도 모른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때 황석영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그 나이든 국어 선생님이 나는 문학에 대해서 좆도 모른다, 황석영이 좋은 작가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비판하는데, 나는 그 비판이 맞다고 봤어요. 나는 문학에 대해서 좆도 모른다 하고 시작하는 그 문장이 황석영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기 소설은 황석영의 것이 아니고 장애인 노동자 이철용의 것인데, 책을 좀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황석영이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자기의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이렇게 독자들을 농락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설은 이철용으로 작가가 바뀌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 이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어둠의 자식들, 뭐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뭐 이런 유행어를 퍼뜨리게 만드는 최초의 그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황석영이 1980년 광주를 증언했다는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도 황석영이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황석영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황석영이 혹시 광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제 심중에 있던 좋은 작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7년 2월 8일 이 황석영이 썼던 글 개똥품 잡지 말고 현실의 저작거리로 내려오라를 본, 그리고 황석영에게 직접 말을 들었다는 후배 시인 이승철이 있는데, 그때 이승철은 민족문학작가협회 이사니까 지가 민족자를 빼자는 황석영에게 또 반기를 들 수밖에 없겠죠. 이승철이 오마이뉴스에 바로 황석영이 쓴 개똥품 잡지 말고 현실이 저작거리로 내려오라는 반박문을 아마 그 이승철 시인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반박문은 두 번째 반박문인 셈이 되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황석영의 말로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지문 없죠? 네. 예. 자, 이런 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고 얼마 전 조선 동아 사주도 만났지. 한국 문학의 발전, 아니 세계 문학의 부흥을 위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권유했지. 예컨대 노벨 문학상 상금이 현재 100만 달러인데 당신들이 나서서 300만 달러의 상금을 주면 세계 최고의 문학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의 르클레지오 같은 작가를 1회 수상자로 하고 나를 2회 수상자로 한다면 노벨 문학상에 필적하는 세계 최고의 문학상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권했지. 그러면서 나는 조선 사주에게 내가 이름 팔 일이 있으면 이제 글을 써주겠다고 했어. 이런 말을 직접 이승철 시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승철이 이때 실망해서 바로 까발렸어야지. 민족문학 작가협회에서 민족을 빼자고 하니까 지들 입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학하고 소설 쓰고 시 쓴다고 하면서 이런 협회나 뭐 이런 데에 기웃거리고 상 받으려고 뭐 캠페인하고 이런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황 씨가 보수 언론사 대표들을 만났다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수 언론 조중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야말로 조선일보에서 주고 있는 동인문학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거든요. 김동인 친일파라는. 그러면서 안티조선 작가임을 자처했던 황석영이 무슨 조선사주 만난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 목적이 노벨 문학상에 필적하는 문학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2회 수상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설하는 황석영. 오히려 조정래나 고은은 순진하게 기존에 있던 노벨상이라도 받으려고 터무니없이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아예 황석영은 문학상을 지금 조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승철 시인이 비난했던 글은 작가 황석영은 진실의 광장으로 나와라라는 아주 상투적이고 뻔한 제목의 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09년 황석영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서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명박을 실용주의자로 추켜 세웠어요. 그 당시 이명박이 실용정부임을 내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중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자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파문이 확산되자 한겨레 지면에서 자기 변명을 시도했고, 그야말로 이 비판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난 지가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하는 놈치고 정직한 놈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가 자고 안 자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누라가 세상 일에 너무 간섭하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한다. 난 이런 거 내세울 때 또 지 마누라 내세우는 놈들 내가 신뢰를 안 해요. 그러나 사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도 아까운 작가 황석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5월 17일 바로 5.18 하루 첫날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용인 수지 쪽에 운전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왜냐면 4시쯤에, 오후 4시쯤에 이 말을 들은 충격이 심하니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 둘러봤던 주변, 아마 수지에서 용인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약간 높이 있는 길, 지금도 선명합니다. 황석영이 MBC 라디오에 나오는데 황석영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광주 중심에서 뼈를 깎은, 그걸 다 겪은 사람이다. 광주가 나고 나의 문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주 당시에 현장에 황석영은 없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라서, 그런데 지가 다 겪었다고 하고 광주가 나래. I am 광주. 이거 아니야. 황석영은 분명히 광주가 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광주가 나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 매체에서도 이 말을 또 부제로 이렇게 뽑았어요. 짐이 곧 국가다. 이건 군주로서 할만해요. 절대 군주로서. 그 말보다도 더 이 취칭, 사기성이 있는 말이라고 봤어요.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데 민주화 운동이 곧 나라는 거야. 바로 다음 날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황 씨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녹슨 훈장을 선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과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5월 18일 날 집필을 해서 그날 저녁에 송고를 했고, 그것이 5월 19일에 게재되기에 이릅니다. 자, 저는 그 순간 광주가 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까 소개했던 대로 장길산을 읽고 불에 주서 김일성이 했다는 말이 또 떠올랐어. 동문은 어째 그리 말재간이 좋소. 여기서 말재간은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좋은 의미로 얘기했겠죠. 저는 그래서 고은도 싫어하고 조정래는 더 싫어하고 둘 다 똑같이 싫어요. 저는. 그러나 그가 조정래와 고은을 비난했던 말을, 그러한 글을 나는 비난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가, 황석영이 조정래와 고은에게 했던 말을 조금 각색해서 되돌려주기로 하고, 황석영이여 개똥폼 잡지 말고 광주에서 내려오라,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 황석영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국 단편 명작 작가론과 함께 병행하는 작품 강동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할까 하고 있고요. 바로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정준의 눈길의 배경인 전라남도 고흥, 그리고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 이 두 군데를 우리 문학기행의 대상지로 정해서 1박 2일 이 문학기행 행사를 10월이 다가기 전에 한번 벌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